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에서 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수출은 지난해보다 19% 이상 급감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시중은행들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금리를 인하합니다. 정기예금금리가 연 1%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강남 4구와 마포, 또 용산, 성동 등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단속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수준으로 당초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게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달 들어 수출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IMF와 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와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와 2.1%입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정부 전망치인 2.4%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을 꼽았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두 나라 간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또 급감을 했다면서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6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인데요. 주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8.8% 줄어들면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이 20% 줄어 타격이 컸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1.3%, 수입은 30.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한 번씩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열어 범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열고 기업 애로 해소와 정책 건의를 넘어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주체인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지난주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에만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 예금 적금 금리도 빠르게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0%대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연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에 반영되는 코픽스 금리는 지난 9월 잔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1.87%로 공시됐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연 1.25에서 1.50% 수준인데 기준금리가 지난주 0.25%포인트 추가로 하락했으니까 그 하락분만큼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연 1%에서 1.25%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0%대의 초저금리도 곧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금리 떨어지면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여파가 있는데요.
금리 하락에 대출 수요가 늘어나자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적격대출과 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격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과 대출 대환 수요가 증가하며 은행별 한도 소진이 이뤄졌고, 혼합형 대출의 경우 대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은행들이 신규 판매 중단에 나서는 은행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00조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SBS CNBC 손성우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 시행까지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반복 개재와 동시에 공포 그리고 시행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만큼 즉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밟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상 지역에는 강남권과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그렇다면 이 짚어준 지역들이 최종 지정이 된다면 지역 전체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작용을 의식해 시, 군, 구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동별로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정 지역을 짚어서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개정법 공포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대상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내년 4월 전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의 속도를 내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착공 신고를 접수할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은 내년 2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역시 일정을 서둘러 6개월 안에 착공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철거가 늦어지고 있는 신반포 3차 등 6개월 안에 일반 분양이 힘든 단지들도 많아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60곳 중 실제로는 20곳 정도만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 2분기보다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지난 3분기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22.3대 1을 기록해서 지난 2분기에 비해 2.85배 상승했습니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 2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방은 11.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파생 상품 키코에 가입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벌써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키코 피해 기업 4곳이 신청한 이 분쟁조정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 하이스코와 남하통상 등 4개 업체고요. 피해액은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배상 비율이죠.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20에서 3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은행 6곳의 이 불완전 판매 책임 정도에 따라서 이 배상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조인은 판매 은행이 지켜야 하는 이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조항을 이들 피해 기업들의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은행 측과 사전에 배상 비율 관련 이 합의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배상 비율을 은행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분쟁 조정은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오늘부터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단속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먼저 오늘 미세먼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보다 뿌연 느낌은 들지만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서해를 통한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오후가 되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나쁨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 기자, 지금 현장에서 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전인 11시부터 1차선 차량 진입로 좌우에 원격 측정기가 설치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매연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인데요. 원격 측정기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이용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 530여 곳에 단속 지점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단속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개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소를 찾아 차량 점검과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요. 또 운행정지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사 자체를 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관세청이 국내 최대 민간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사인 SK-ENS에 잘못 징수한 세금 1,599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세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SK-ENS가 고의로 탈세한 게 아니라는 걸 조세 심판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이 심판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관세청은 2년 전에 SK-ENS가 인도네시아 광구에서 LNG를 도입할 때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면서 1,599억 원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됐다면서 관세청이 SK-ENS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SK-ENS가 2004년에 처음 영국 회사와 LNG 도입 계약을 맺을 때 국제유가가 $20에서 $40로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량을 싸게 들여올 수 있었다면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스코도 SK-ENS와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청이 돌려줘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스코도 SK-ENS가 계약한 영국 회사와 마찬가지로 2004년에 LNG 수입 계약을 맺었는데요. 관세청은 포스코에게도 계약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1,46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포스코는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세 심판에서 포스코가 이길 경우 관세청은 같은 사안으로 총 3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기업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관세청은 SK-ENS와 포스코를 대상으로 계약 가격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총 3천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이마트가 연말 인사를 앞당기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갑수 대표이사 등 임원 11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이마트가 대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이갑수 대표이사와 부사장보, 상무, 상무부 등 임원급 정기 인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1일자로 정기 인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시기를 한 달 넘게 앞당긴 모습인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표이사 교체입니다. 이갑수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이미 퇴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사 명단과 신임 대표 후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이명희 회장이 아닌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단행한 첫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이 이번 대규모 물갈이 인사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죠. 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영업손실 299억 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 순매출은 4조 5,80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4.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실적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마트도 올해 이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사업부를 분할 합병해 SSG.com, 쓱닷컴을 출범시켰지만 아직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전문가들인 현 임원들을 대거 교체하고 온라인 전문 인사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마트는 조금 전 이 대표 영입 인사를 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요. 이마트 대표이사로 강희석 대표를 신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SK텔레콤이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 암호통신 기술 수출에 잇따라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SKT가 유럽 양자 암호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요? 네, SK텔레콤의 자회사 스위스 IDQ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양자 암호통신망 구축 사업의 1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유럽연합은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올해부터 3년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키를 만드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위스의 제네바와 독일 베를린 등의 모두 14구간, 약 1,400km 정도의 양자 암호 시험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최 기자, 그런데 이 양자 암호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양자 암호 통신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응용한 차세대 보안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실상 해킹이나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5G 등 초연결 시대가 되면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데요. 그만큼 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오는 2028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유럽 전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이버 보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업 참여하는 거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부터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최고 기술을 인정받은 셈인데요. 앞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IDQ는 지난해 미국의 양자암호 통신 구축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양자통신 전문 기업과 함께 최근 뉴욕과 뉴저지 사이에 미국 최초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이 통신망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 정보를 지키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오류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금융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금융권에서 잇따라 고객들에게 인증 관련 주의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KB카드, NH농협은행 등 상당수 금융권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문 인증 사례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측의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패치를 발행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일부 커버의 돌기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돼 잠금이 풀리는 오류라고 설명하고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 기자, 이런 업데이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급하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패치에서 지문 인식률이 낮아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갤럭시 S10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로 작동합니다. 초기 지문 인식률이 낮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면서 인식 허용 범위를 넓히다가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인식 허용 범위를 줄이게 되면 지문 인식률과 속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사전에 문제를 인식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위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도 차세대 생산 공정을 도입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처리 속도가 더 빠른 반도체 수요가 5G 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정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극자외선 EUV 장비를 이용한 D램 양산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에 D램 양산용 EUV 장비를 발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하반기 완공되는 경기 이천 공장에 EUV 장비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EUV 장비, 그러니까 이 극자외선 장비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도 필요한 겁니까? 네, EUV 공정은 극자외선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데요. 기존 반도체보다 작고 효율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5G 시대에는 자율주행, IoT 등의 초소형 고성능 D램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반도체 공정 장비로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에도 EUV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삼성과 대만 기업이 EUV 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ASML은 7대의 EUV 장비를 판매하고 23대의 신규 주문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EUV 공정 등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 1위인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금액을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삼성과 격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또 갑질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권용원 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석현입니다. 권 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기자와 여성, 운전기사를 포함해 협회 임직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관계되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뜻을 구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빨리 안정을 되찾아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권 회장에 대해서 일었던 논란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네, 금투업계에 따르면 권용원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임직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언론사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면박을 주는 등 폭언과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 직원에게 기자를 위협하는 자세로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조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해외 출장차 아르헨티나에 있던 권 회장은 주말에 귀국해 오늘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며 206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입니다. 64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폴드 5G 일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0.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는 정기 인사를 2개월 앞두고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고강도 세계등 교체를 예고를 했는데 이제 0.4% 상승하며 1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계열사인 SK, 현재 최대 LNG 발전사로 알려진 SK E&S가 2017년 관세청에 추징당한 세금 1,599억 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0.4%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유럽 최대 양자 암호통신 시험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제 0.2%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남영비비안 보겠습니다. 남영비비안 매각 우선 협상자에 쌍방울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영비비안 18.89% 급등하며 2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은 2%대 초반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만 국내외 기관들은 이마저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성장률 2%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이 관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